그날 장터는 평소처럼 북적이고 있었다. 국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사람들 발걸음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갔다. 그런데 한마디 말에 국을 뜨던 손이 멈췄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소란이 아니라 오래 숨겨둔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퇴직금 5억을 잃은 뒤에도 남편 곁을 지킨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일용직 현장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25년을 바친 회사를 나온 뒤 퇴직금 5억을 동창에게 넘긴 뒤부터 남편의 어깨는 점점 더 낮아졌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변호할 말이 없었다. 속으로는 나도 남편이 원망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문을 여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참을 서성이더니 문이 열렸다. 남편 뒤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얼굴에 멍이 퍼렇게 올라와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남편의 옷자락을 붙들고 서 있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낮았다. 남편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여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5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까지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작게 말했다. 길에서 이 사람이 맡고 있었다고, 갈 곳이 없다고, 오늘 일당을 포기했다고. 그게 전부였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숨소리가 불규칙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경찰을 불러야 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우리 집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동네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노가다 하다 여자 데려왔다더라, 사기당하더니 결국 사고 쳤다더라, 불쌍한 아내만 인생 망했다더라.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 밖에 밤새 앉아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 남편이 데려온 그 사람이, 그리고 그날의 선택 하나가 나중에 이 동네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 사람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올 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자신이 이 집 공기를 차지하는 게 미안한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무거워졌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사람들은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귓속말은 작지 않았다.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셨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오셨다. 눈은 방 안을 훑었고 곧장 그 사람을 발견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화를 내는 소리보다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고, 이 집안이 동네 웃음거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입을 열다 말았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도망가지 않았다. 이 집에 있는 동안 문제만 만드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핑계도 없었고 울부짖음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셨다. 사람이 사정이 없을 수는 없지. 그 말은 용서도 허락도 아니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서 문을 세게 닫지는 않으셨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화가 났다가 부끄러웠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던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다. 설거지 소리도 거의 나지 않게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부엌으로 부른 건 며칠 뒤였다. 가만히 있는 것보단 손이라도 보태보거라. 말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시험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장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22의 과부가 돼서 20년간 좌판을 깔고 국수를 팔고 시래기국을 끓이며 아들을 키웠다.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빠지지 않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던 시절. 그 세월이 시어머니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시래기를 집어들었다. 씻는 것부터 달랐다. 물에 담그고 비비고 헹구는 동작이 3번 반복됐다. 끓는 물에 데치는 시간도 정확했다. 너무 오래도 너무 짧지도 않게. 칼질 소리가 일정했다. 도마 위에서 시래기를 써는 간격이 마치 리듬처럼 느껴졌다. 국이 끓어오르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불을 줄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셨다. 그 사람은 다시마를 정확히 5분 뒤에 건져냈다. 다시마는 오래 두면 미끄러워진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래기를 국물에 바로 넣지 않고 먼저 들기름에 살짝 볶았다. 볶아야 구수하다고 그냥 넣으면 풀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국이 완성됐을 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드셨다.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이건 장터국이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누가 가르쳐줬냐고.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가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같은 부엌에서 살아온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생 쓰지 않던 말을 꺼내셨다. 내일 장에 나가보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는 장사를 접은 지 5년이 넘었다.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다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 호칭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들린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쓰러진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처음 본 것. 장터 국밥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제일 기뻐해야 할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새벽 5시 가스불보다 먼저 켜지는 시어머니의 하루. 국물은 사람 속을 속이지 않는다고 그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국밥 앞에서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어머니, 하루만 쉬세요. 사람 써도 되잖아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장사는 손을 바꾸는 순간 끝이라고. 그날도 점심 장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이었다. 국을 푸던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국밥집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119를 불렀지만 주말 장터는 교통이 막혀 도착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그 사람이 그날만큼은 달라 보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사람은 시어머니를 옆으로 눕히고 손목과 목을 차분히 살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괜히 손 떼다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지. 왜 저러는 거야? 나도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호흡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고 얼굴 각도를 조정하는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그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며칠 전에 본 기사가 떠올랐다. 남편을 속인 그 동창이 장터 인근에 프랜차이즈 국밥 브랜드를 차린다는 내용. 지역 토박이 장사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다는 문구. 당시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이 순간 그 기사가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국밥집이 잘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걸.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버텨야 할 때라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침착하게 말했다. 호흡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은 움직이면 위험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이 말했다. 응급대처 잘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을 찾았다. 저 아이 장사꾼 손이 아니야.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사람 살릴 손이야.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날 장터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 하필이면 장터가 가장 붐비는 날이었다. 점심시간을 막 넘긴 시간, 국밥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국자를 잡은 채 손님들을 맞고 있었고 남편은 계산대 뒤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사네.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 남편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그 동창의 목소리였다. 이번엔 양복을 차려입고 뒤에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 사람 요즘 잘 나간다더라. 프랜차이즈 대표래. 그 사람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국밥 냄새 좋네. 이 정도면 본사 메뉴로 써도 되겠다. 레시피 좀 넘겨. 돈은 쳐줄게.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당신 기억 안 나요? 그 사람이 희죽 웃었다. 뭐가?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사람 퇴직금 5억. 당신이 가져갔잖아요.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다. 숟가락 소리도 대화 소리도 멎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람들 시선이 봉투로 쏠렸다. 차용증, 당신 필체 맞죠? 그리고 이체 내역.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야, 여기서 이딴 소리를 왜 해? 나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가 딱 좋잖아요. 사람 많고 도망 못 가고. 남편이 처음으로 내 옆에 섰다. 나 그때는 바보라서 참은 게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기다린 거야. 나는 그 말을 이어받았다. 근데 착한 게 아니라 끝까지 기억한 거였어요. 누군가 말했다. 저 사람 그때 뉴스에 나왔던 사기 사건이랑 비슷한데.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졌다. 그 사람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같이 온 사람 중 하나가 작게 말했다. 대표님, 이건 그날
그 사람은 국밥 한 숟갈도 못 두고 장터를 빠져나갔다.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 사람들은 이제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집 사장님 사람 하나 잘 버텼네. 나는 그날 알았다. 참고 있던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는 늘 사람들이 보는 한복판이라는 것도. 우리 집 국밥은 여전히 장터 한 귀퉁이에서 김을 피워 올리고 있다. 시어머니는 가끔 나와 국물간을 보시고 그 사람은 여전히 새벽마다 시래기를 다듬는다. 남편은 계산대 뒤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는다. 소란스러운 일은 끝났지만 우리의 하루는 그대로 흐르고 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조용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내 안에서는 작은 용기가 자라나기도 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